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3일 월요일 뉴스차트 1부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48시간 최후 통첩에 이란은 즉각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자국 발전소가 공격받으면 미국 소유의 모든 시설을 공격하겠다고 경고하면서도 호르무즈 해협은 적이 아닌 모든 선박에 열려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8시간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들을 초토화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날린 직후 이란 군사령부 대변인이 국영방송을 통해 성명을 냈습니다. 이란의 연료, 에너지 시설을 공격한다면 이란은 더 강력한 보복을 할 거라며 맞불을 놨습니다. 공격 대상으로는 미국 소유의 에너지, IT 시설은 물론 걸프 지역 국가들의 생존과 직결된 해수 담수화 시설까지 구체적으로 지목했습니다. اقتدار هوشمندانه نیروهای مسلح و آسمان بالای سرتان در اختیار ماست. این را ثابت کرده ایم. زیرساخت‌هایمان را بزنید، زیرساخت‌های مهمتر و بیشتری از شما را میزنیم. 모하마드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도 국가 인프라가 공격받는 즉시 중동 지역 핵심 인프라와 에너지, 석유 시설이 돌이킬 수 없이 파괴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습니다. 강경한 보복 예고와는 별개로 이란은 해협 개방을 내세우며 외교적 명분 쌓기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 이란 대표 알리 무사비는 반관영 매체 메흐르 통신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적이 아닌 모든 선박에 개방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란 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앞서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한 발언과 같은 맥락입니다. Well, as a matter of fact, the Strait of Hormuz is open. It is only closed to the tankers and ships belong to our enemies, to those who are attacking us. 이란은 결국 호르무즈 해협 사태의 모든 책임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있다며 해협 봉쇄의 화살을 외부로 돌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48시간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이란군은 또 미국이 이란 발전소를 파괴하면 발전소를 다시 지을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봉쇄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군은 현지 시간 22일 이란 발전소를 겨냥한 미국의 위협이 실행되면 호르무즈 해협은 완전히 폐쇄되고 발전소가 재건될 때까지 다시 열리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자국 핵 농축시설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 핵 개발의 중심 도시를 공습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뚫리며 피해가 속출하자 이란은 이스라엘 하늘이 무방비 상태가 됐다며 전쟁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요르단 암만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서쪽 하늘에서 접근해오는 미사일. 방공망을 뚫고 땅에 내리꽂힙니다. 곧바로 불기둥이 치솟고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야자수 사이로 떨어지는 섬광. 요격 미사일이 솟구치지만 일부 미사일이 방공망을 피해 지상에 그대로 박힙니다. 이스라엘 남부 도시 디모나와 아라드가 이란 미사일 공습에 잇따라 뚫렸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매우 어려운 밤이었다며 요격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이 쏜 미사일이 특별하거나 새로운 유형은 아니었다면서도 요격 실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להיכנס לחדרים ממוגנים, להיכנס למקלטים, וזה המצב הכי טוב כדי להינצל מאירוע כזה שהמיירטים לדאבוננו לא הצליחו להיראות. תודה. 방공망에 구멍이 난 두 도시에선 주택 파손과 대규모 인명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란은 자국의 나탄즈 핵시설 공격에 대한 보복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디모나는 이스라엘 핵 개발의 중심지로 이란이 경고한 눈에는 눈 방식의 복수를 가한 겁니다. 이란 의회 의장은 경비가 삼엄한 디모나에서조차 요격에 실패했다면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는 신호라며 이스라엘 하늘은 무방비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디모나 핵시설에는 피해가 없었고 이번 전쟁 요격률은 92%에 달한다며 방공망 자체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방공망이 핵시설을 노린 이란 미사일에 잇따라 뚫리면서
요격 미사일 재고가 바닥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커지고 있습니다. 요르단 암만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에서 주요 교량과 마을을 파괴하며 군사작전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친이란 무장 세력 헤즈볼라의 무기 통로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레바논 대통령은 민간인 기반 시설을 파괴하는 이스라엘의 이런 공격은 지상 침공의 전조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리타니 강을 가로지르는 카스미야 다리를 표적 공습했습니다. להשמיד באופן מיידי את כל הקשרים מעל לנהר הליטני שמשמשים לפעילות טרור. וזאת כדי למנוע מעבר של מחבלי חיזבאללה ונשק דרומה. 레바논 남부 마을의 주택 철거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 지역을 하마스와의 전쟁 중에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폐허가 된 가자지구 라파의 사례처럼 정리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최근 리타니 강의 모든 교량에 집중 공격을 퍼부으며 지난 열흘 동안 이미 교량 3개를 파괴했습니다. 엄연히 민간인 시설과 마을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민간인 지역에 대한 이란의 공습에 강력한 보복을 다짐하면서도 그러나 자신들의 공격은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We're responding with great force, but not on civilians. We're going after the regime. We're going after the IRGC, this criminal gang. 레바논 아운 대통령은 사실상 레바논 남부를 고립시키려는 이스라엘의 공격은 노골적인 주권 침해이자 지상 침공의 전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완충지대를 구축한 뒤 결국 레바논 영토를 점령하려는 것이라며 국제사회에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레바논에서는 1,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100만 명 이상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범위는 커지는데 트럼프 미 대통령이 뚜렷한 목표를 제시하지 못한 채 출구도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까지 가세하면 전쟁이 걷잡을 수 없이 확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종국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초기 2, 3일이면 끝낸다더니 이후 4, 5주 걸린다. 그리곤 다시 그보다 더 빨리 끝난다고 말을 또 바꿉니다. We're doing it much faster than we thought, and it's better, stronger, and our country is doing really well. I think you'll see it's going to be a short-term excursion. 이후엔 휴전할 생각이 없다고 경고합니다. I don't want to do a ceasefire. You know, you don't do a ceasefire when you're literally obliterating the other side. 그러더니 하루가 지나지 않아 군사작전 점진적 축소를 내비칩니다. 그래서 출구 전략인가 싶더니 다시 오히려 지상전을 준비하는 듯한 움직임이 나옵니다. 군함 3척과 해병 원정대 2,200명의 추가 파견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 겁니다. 게다가 국방부가 이 전쟁을 위해 약 300조 원 넘는 추가 예산을 요청하니 장기전을 염두에 뒀다고 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 목표와 기간에 관한 이런 엇박자, 별짓자 행보는 상호 공격 확대와 치솟는 유가의 비상인 전 세계에 혼란만 더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새 국면에 들어갔지만 명확한 출구는 여전히 없고 미국의 목표는 물론 장기간 압박을 버텨낼 이란의 능력까지 모든 게 불확실하다고 외신은 전합니다. 다만 이란 입장에선 걸프 국가를 겨냥한 미사일 발사 규모는 줄었어도 저강도 공격으로 압박이 충분하고 전쟁이 여러 달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한 비축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세계 최대 에너지 공급원인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잠근 데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까지 나서 홍해를 지나는 우회로까지 막으면 전쟁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선박 운항 방해와 에너지 기반 시설 타격 능력이 있다고 평가받는 후티 반군은 실제로 가자지구 전쟁이 이어진 지난 2년 중 상당 기간 홍해 해운을 마비시켰습니다.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비례해 전쟁 장기화, 확전 가능성의 그림자는 길어져 갑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이란과의 회담에 대비한 초기 논의를 시작했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미국이 회담 국면에 대비한 준비 작업을 시작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 제러드 쿠슈너와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가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은 협상에 관심이 있지만 휴전과 배상, 전쟁 재발 방지 보장 등 강력한 조건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앞으로 5년간 미사일 프로그램을 추진하지 않고 우라늄 농축을 하지 않으며 나탄즈 포르도 이스파한 핵시설을 해체하는 등 6대 요구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미국이 이란산, 러시아산 원유 제재를 일시 해제한 데 대해 이란 원유가 중국 대신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의 다른 동맹국에 갈 수 있게 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현지 시간 22일 미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산 원유 제재 한시 해제로 이란이 140억 달러 수입을 얻게 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란 원유는 늘 중국의 싼 값으로 팔린다며 원유가 일본이나 한국으로 간다면 상황이 더 나아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이란산 원유와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가 일시 해제돼 아시아 동맹국이 중국 대신 원유를 살 수 있게 된 거라며 제재 유예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중동 사태 이후 농업용 난방유가 18일 연속 올라 밥상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그나마 최고 가격제 시행으로 하락세였던 휘발유와 경유값도 일부 지역에선 상승 전환했고 이번 주엔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닐하우스 등 시설 농가에서 쓰는 농업용 난방유, 즉 면세 실내 등유 가격이 지난 21일 기준 1,261.19원으로 18일째 올랐습니다. 최고 가격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지난 13일 최고 가격제가 시행된 뒤에도 면세 실내 등유 가격만 2.9% 올랐습니다. 최근 저점인 지난 3일과 비교하면 13% 넘게 가격이 뛰면서 나홀로 독주를 이어갔습니다. 면세유가 아닌 일반 휘발유와 경유, 실내 등유가 일제히 최근 고점보다 100원 안팎으로 내려간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입니다. 면세유 중에서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지난 13일을 기점으로 20원에서 30원씩 내렸는데 실내 등유만 35원 정도 올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원인과 대책을 내놓지 않는 가운데 농민들만 속이 타들어갑니다. 기름값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평소에 잡던 온도를 이제 유지를 못하고 이제 토마토가 익어가는 속도, 수확량 이런 게 다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게 좀 많이 힘듭니다. 또 늘어난 생산비 부담은 고스란히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밥상 물가 인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와 경유값은 어제 오후 4시 기준 13일째 내림세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휘발유 값은 그제보다 1리터에 17전 떨어지는 데 그쳤고 인천과 경기 등 일부 지역에선 상승 전환이 포착됐습니다. 중동 사태가 격화하면서 1차 최고 가격제 시행 이후 국제유가가 더 치솟았고 이를 반영해야 할 2차 최고 가격이 오는 27일 발표됩니다. 27일에 2차 최고 가격이 시행이 됩니다만 그때는 가격이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 좀 양해를 구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매점 매석 등을 막기 위해 현장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지만 농가 난방유에 대해선 이렇다 할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중동 사태가 3주째 지속되면서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각 부처가 분야별 대응 계획을 더욱 철저하게 점검,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 간담회를 열어 추경의 신속한 편성 집행뿐만 아니라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금융세제 규제 등을 활용한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민생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특히 에너지와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급 상황에 대한 국민 우려를 감안해 대체 발전 확대와 에너지 절약 등 에너지 수급 관리 계획을 신속히 구체화해 공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동 사태 여파로 우리 경제에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신속 처리하기로 했고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본회의 산회 직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정부와 청와대는 중동발 고비를 당정청 혼연일체의 자세로 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 방식은 역시 선제적 대응책인 추경 편성으로 타이밍이 생명이다, 지금은 경제 전시 상황이다, 무엇보다 신속한 처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비상한 상황에 비상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신속한 방파제 추경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국회의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비상한 상황일수록 당정청이 합심해서 한몸처럼 움직여야 하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도 골든타임을 강조하긴 마찬가지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처리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추경은 경제의 산소 호흡기와 같습니다. 응급조치의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공감대 속 1시간여 진행된 고위당정에선 25조 원 규모의 추경 윤곽과 성격이 드러났습니다. 당초 거론되던 최대 20조 원보다 5조 원가량 많은 건데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구상입니다.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하여 편성함으로써 국채나 외환시장 등의 영향은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차등 지원에 방점을 찍고 취약계층과 지방 등 필요한 곳에 더 많이 지원하자는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또 중동 상황의 장기화를 대비해 예산, 세제, 금융규제 등 가용 정책을 총동원하고 시장 교란 행위는 무관용 엄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당정청은 대밀투자특별법 하위 법령 마련과 전남 광주 행정통합 준비 상황도 점검했습니다. 여당 내부적으로는 다음 달 10일을 추경안 처리에 디데이로 잡는 분위기인데 국민의힘이 예고한 송곳 검증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립니다. 국회는 박 후보자를 상대로 재정 정책 방향과 추경 편성 계획 등을 집중 질의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국제 강아지의 날인데요. 유통업계가 잇따라 반려견 관련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먼저 LF 헤지스는 유기견 입양 캠페인을 진행하고 동원 F&B는 펫푸드 체험팩 환급 행사를 실시합니다. 스타필드에서는 반려견 동반 행사 엠버서 덕 페스타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과 고령자 등 특정 수요자에 맞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오늘부터 5월 22일까지 공공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주택 공모 신청을 받습니다. 특화주택은 거주 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 공간, 공유 오피스 등 수요자 맞춤형 특화시설과 주거 서비스를 함께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나이키가 대한민국 축구의 강인함과 에너지를 담은 2026년 축구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공개했습니다. 디자인 컨셉은 호랑이의 기습으로 두려움 없이 나가는 대한민국을 그려냈습니다. 유니폼은 오늘 공식 출시되고 오는 28일 코트디부아르와 만나는 평가전에서 선수들이 입은 모습을 처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새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로 신현송 국제결제은행 통화경제국장을 지명했습니다. 이규현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어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제금융과 거시경제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신 후보자는 물가 안정과 국민 경제 성장이라는 통화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신 후보자는 미국 프리스턴대 경제학과 교수와 뉴욕 연방준비은행 금융자문위원, 국제통화기금 상주학자 등도 역임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국회의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합니다.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무제한 토론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공소청법 상정 이후 3박 4일간 이어진 본회의가 끝났는데 국민의힘은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휴일까지 이어진 국회 본회의에서 과거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여당 주도로 의결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을 수사, 기소하는 과정에서 조작이나 기획이 있었는지 확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5월 8일까지 50일간 범여권 정당 13명, 국민의힘 7명으로 구성된 국정조사 특위가 청문회와 현장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검찰권 남용 의혹의 진실을 밝히고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염원합니다. 국민의힘은 국회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국조법 조항을 근거로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검찰에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압박하기 위해 국정조사에 나섰다고 보는 겁니다. 다만 여권의 일방적인 공세를 두고 볼 수만은 없다며 조사 특위에는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시각장애인 김혜지 의원은 17시간 반 동안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며 여론전에 힘을 보탰습니다. 검찰을 정치로 통제하는 것은 결코 개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권력 개입일 뿐이며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권력기관을 동원해 편향적인 조작 수사를 했는지 점검하는 건 국회의 책무이자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19일 공소청법 상정으로 시작된 이번 본회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의결을 거쳐 3박 4일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민주당은 제1야당이 각종 개혁 입법에 발목 잡기로 일관했다고 규탄했고, 국민의힘은 여당이 입법권을 남용해 사법체계를 뒤흔들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재판 중인 사항에 대해 국정조사가 가능한지와 관련해 위헌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오늘 중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계획서 의결에 반발해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채 로텐더홀에서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10월 문을 닫는 검찰청을 대신할 두 기관,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 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 출범 9개월, 검찰청 폐지법 통과 반년 만인데 보안 수사권 등 향후 이견 조율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간의 상황을 박광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기존 입법 권력에 행정 권력까지 쥔 이재명 정부. 여당 내 강경파가 검찰개혁 선봉에 섰습니다. 정권 출범 일주일 만에 검찰청 폐지와 수사 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친윤 딱지가 붙은 기존 검찰 수뇌부는 전격 교체됐고 검찰청 폐지법도 일사천리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검찰청이 폐지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 보고드립니다. 불어닥친 외풍에 검찰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의혹을 고리로 한 일부 간부의 사의 표명 등 검란은 찻잔 속의 태풍에 불과했습니다. 검찰개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이른바 질서 있는 해체에 짐을 짊어진 새 지도부 역할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검찰 조직이 안정화되고 또 맡은 본연의 책무들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우선 가치를 두고 업무. 잡음은 정작 여권 내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공소청, 중수청법 초안에 여당 강경파가 공개 반발했고 빈대 잡자고 초과 삼간을 태워서는 안 된다며 정밀한 개혁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 주문에도 갈등 전선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출된 당정청 합의안, 민주당 강경파가 판정승을 거뒀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검찰총장 명칭 변경과 검사 전원 해임 뒤 선별 재임용 요구를 제외하면 검찰 힘 빼기에 방점을 둔 주장이 대부분 수용됐기 때문입니다. 물론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로 논의를 미룬 공소청 검사의 보안 수사권 문제가 대표적인데 앞서 이 대통령도 예외적으로 남아 필요성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보안 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이미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간 검찰개혁 문제의 최대 쟁점, 보안 수사권을 두고 언제든 터질 수 있는 뇌관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엄청난데? 경찰이 대전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동관 1층에 있는 생산 공정을 발화지점으로 추정하고 소방과 국과수, 유족과 함께 오늘 합동 감식에 나섭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안전모를 쓴 감식 반원들이 불이 난 현장 주변을 둘러봅니다. 건물 설계 도면을 함께 살펴보기도 하고 검게 그을린 공장 안쪽을 바라보며 사진을 남깁니다.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반원들이 합동 감식 전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유족 2명도 직접 참여했습니다. 정확한 그 화재 원인과 또 이런 그 부분을 밝히기 위해서 그 유족 대표 2분께서 함께 오늘 사전 점검회의에 그 참여를 하셨고요. 향후 합동 감식에도 유족 2분께서 참관을 하실 예정입니다. 경찰은 동관 건물 1층에 있는 엔진 밸브 생산 공정 부근을 유력한 발화 지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공장 관계자도 무너져 내린 생산 공정 오라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소방당국은 생산 공정에서 사용되는 기름의 찌든 때가 화마를 키운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가공 공정에 사용되는 절삭류로 이런 기름때 같은 게 천정이나 이런 데에 그냥 찌렀다고 할까요? 이렇게 많이 묻어 있는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경찰은 발화 원인에 대해 기계 과열과 전기적 요인, 화학물질 취급 부주의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수사하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 결과를 토대로 소방과 노동당국, 유족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감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추가 붕괴 우려로 구조물 정밀 안전진단을 거친 뒤 감식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대전경찰청은 안전공업 화재로 희생된 14명 가운데 2명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부 수색 과정에서 가장 먼저 발견된 40대 남성과 50대 남성 등 2명으로 경찰은 지문을 통해 신원을 파악한 뒤 유족에게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한 희생자는 모두 14명이며 나머지 12명에 대한 신원 확인 결과는 오늘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대형 참사가 발생한 공장에 대해 소방당국이 사고 발생 한 달 전에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체적인 위반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번 화재 원인과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노동자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친 대전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 화재. 대형 참사로 이어진 이번 사고 이전에 해당 공장에서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방당국이 해당 공장에서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 사항을 파악한 건 사고 발생 36일 전인 지난달 12일, 다음 날 관련 부서에도 내용이 전달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사 중인 사항이라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그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적발보고했다는 것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공장 내부가 열악한 환경이었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름 성분이 미세한 입자로 떠다녀 바닥이 미끄러웠고 목숨을 담보로 하는 생산 활동은 너무 불안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업체의 위험물 관리와 안전 조치가 이번 화재와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올렸던 대전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가 합동 분향소를 찾아 다시 한번 머리를 숙였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지만 무허가 중축으로 피해를 키운 정황이 드러나 향후 수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상자 74명의 참사로 남은 대전 자동차 부품업체 화재. 업체 대표가 사고 사흘 만에 차려진 합동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화마에 희생된 직원 14명의 위패 앞에 절을 하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쏟아지는 질문에도 눈물로 답을 대신합니다.
대표는 앞서 회사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사고 이튿날 가족 대기소를 찾아 머리 숙여 사과했지만 유가족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히려 대표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건축 도면과 건축물 대장에 없었던 체력 단련실과 휴게 공간이 피해를 키웠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건물이 이제 외곽에서 봤을 때 비상계단도 없었고 2층에서는 뛰어내릴 수 있었던 상황이 될지 몰라도 3층에는 뛰어내릴 수 없는. 정부도 재발 방지와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화재 피해를 키운 것으로 지목되는 샌드위치 패널 구조, 또 불법 증개축 문제 등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면 재검토하고 실종자 14명이 끝내 주검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사고를 수습하고 참사의 원인을 밝히는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훈이 오늘 검찰로 넘겨집니다. 김훈은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는데 경찰 수사 과정은 많은 논란을 남겼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 연인을 스토킹하다가 살해한 김훈이 검찰로 송치됩니다. 지난 14일 피해자 직장 근처에서 대기하다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지 9일 만입니다. 김훈의 치밀했던 계획 범죄 정황은 곳곳에서 확인됐습니다. 범행 전 이틀 동안 피해자의 직장 근처를 둘러봤고 범행 당일엔 피해자의 퇴근 시간에 맞춰 차량 유리창을 부수고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피해자가 저항할 것을 대비한 듯 차량엔 케이블 타이도 준비해두었습니다. 여기에 김훈은 자신이 타고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를 미리 제거했고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버렸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경찰 수사 과정은 여러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6차례나 신고했는데도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잠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지난달부터 김훈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과 잠정 조치 사후 검토가 논의됐지만 2주 넘게 이행이 미뤄져 부실 대응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훈에 대해 구리경찰서장을 대기 발령 조치하고 내부 감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건조특보가 확대되는 가운데 전국에서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불길을 잡은 뒤에도 바람에 불씨가 살아날 수 있어 산림당국이 뒷불 감시에 들어갔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원 저수지에 진화 헬기가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바구니에 물을 가득 채우고 야산으로 날아갑니다. 경기 수원시 파장동에서 산불이 난 건 오후 4시쯤. 산불 당국은 사찰 뒤 나무가 불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헬기와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앞서 오후 3시 10분쯤 경북 안동시 와룡면에서도 산불이 났습니다. 산림당국이 헬기 10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여 큰 불길은 40여 분 만에 잡혔습니다. 하지만 산불이 바람을 타고 다시 살아날 수도 있어서 감시 인력을 배치해 살피고 있습니다. 오전 11시 20분쯤에는 경북 김천시 증산면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헬기 9대와 진화 인력 100여 명을 투입해 큰 불길을 50분 만에 잡고 잔불 정리에 들어갔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기 용인시 처인구 야산에서도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불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건조주의보가 확대되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잇따라 발생한 산불. 기상청은 기온이 상승하며 습도가 낮아지고 바람까지 불면서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조건이 만들어졌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0대 주한미군 A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그제 새벽 3시쯤 서울 마포구 홍대 입구역 인근에 있는 클럽에서 한국인 남성의 얼굴 등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주한미군 지휘협정에 따라 A씨의 신병을 미군 헌병대에 넘긴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가 오늘 구속심사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 등을 받는 수도권 지방법원의 김모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오전에는 김 부장판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정모 변호사도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전주지방법원 근무 당시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의 재판을 맡아 가벼운 형량을 선고해주는 대가로 현금과 고급 향수 등 수천만 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미루기 위해 진단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사문서 변조,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이미 병역법 위반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파란 보석으로 불리며 국제적으로 가치가 급상승하고 있는 광물이 있습니다. 국가 핵심 광물 38종 가운데 하나인 텅스텐인데요. 30년 넘게 문 닫았던 국내 유일의 텅스턴 광산이 재가동을 시작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채굴 작업이 한창인 광산. 자외선을 비추자 밝게 빛나는 광물이 눈에 띕니다. 파란 보석으로 불리는 텅스텐입니다. 상동광산은 과거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했지만 중국산 저가 텅스텐 공세에 밀려 지난 1994년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자원으로 텅스텐 가치가 급상승하면서 대우가 달라졌습니다. 방치돼 있던 광산을 글로벌 광업기업 알몬티 인더스트리가 인수했고 다시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1,000억 원을 투자해 4km에 달하는 주 갱도를 뚫고 광산 일대에 공장을 세웠습니다. By restarting Samdon, Korea strengthens its role not only as a manufacturing powerhouse, but as a secure source of the critical metals that sustain advanced industries. 매장량은 전 세계 매장량의 10%에 달하는 5,800만 톤, 품질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연간 2,300톤을 생산하는데 대부분 미국으로 수출합니다. 내년부터 생산량을 2배로 늘리는데 증가한 양은 국내에서 사용할 계획으로 텅스텐 자급 실현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치단체도 오는 2028년까지 텅스텐 가공산업단지를 조성해 새로운 지역 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병원군은 현재 추진 중인 기반 산업과 연계 산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광물 가격 상승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단순 채굴을 넘어 가공산업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갈 예정. 30여 년 만에 부활한 상동광산, 폐광지에 활기를 불어넣고 핵심 광물 산업의 주요 거점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의 고향 경기 안산에 7년 만에 고등학교 여자 배구팀이 생겼습니다. 지역 유망주들의 인재 유출을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최명신 기자입니다. 매서운 스파이크가 코트 바닥을 가릅니다. 실전을 방불케 하는 강도 높은 훈련에 선수들이 가쁘게 숨을 몰아쉽니다. 경일고등학교 여자 배구팀이 마침내 닻을 올렸습니다. 지난 2019년 원곡고 배구팀 해체 이후 안산에서 고등부 여자 배구팀이 부활하기까지 꼬박 7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배구 유망주들은 중학교를 마치면 수원이나 화성 등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김연경 선수 역시 같은 이유로 고향을 등진 아픔이 있었는데 창단식에 깜짝 등장해 후배들을 격려했습니다. 김연경 선수님 고향에서 배구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이고 앞으로 김연경 선수님처럼 훌륭한 선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운동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창단을 이끈 건 지역 인재를 지켜야 한다는 학교 측의 강력한 의지였습니다. 중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할 곳이 마땅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가 이 학생들이 갈 곳이 없어서 타 시군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안산시도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제2, 제3의 김연경 선수가 이곳 경일고등학교 여자 배구단을 통해서 성장되고 배출되길 바라는 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일고 여자 배구팀은 다음 달 7일 삼척 전국대회에서 첫 데뷔전을 치릅니다.
YTN 최명선입니다. 프로야구 개막 시즌에 맞춰 각자 응원하는 야구팀의 유니폼을 입고 달리는 YTN 마라톤이 개최됐는데요. 조금은 쌀쌀한 날씨였지만 5,000명 넘는 참가자들이 상쾌한 기분으로 아침 바람을 만끽했습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3, 2, 1, 이제 출발 신호와 함께 야구 유니폼을 입고 힘찬 발걸음을 뗍니다. 응원팀은 다르지만 같은 방향을 달리며 아침 바람을 만끽합니다. 오늘 기분 어때요, 두 분 다? 저는 되게 좋습니다. 마라톤을 즐겼던 60대 부부도 전직 프로야구 선수도 달리기로 하나가 됩니다. 과거에 100km 뛰고 했는데 무릎을 다치면서 정말 오랜만에 뛰어도 되나 싶어서 나왔고 제가 오히려 좀 기대가 되는데 팬분들도 우리랑 같이 뛰게 돼가지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조금 달려보니 아침의 쌀쌀함은 사라진 지 오래고 송글송글 땀방울까지 맺힙니다. 저도 참가자들과 함께 코스를 달리고 있습니다. 각자 응원하는 야구팀의 유니폼을 입고 달리고 있는데 그 열기에 꽃샘추위가 느껴질 틈이 없습니다. 결승선은 완주의 기쁨을 나누는 참가자들로 가득합니다. 잘 뛸 수 있을까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했는데 운 좋게 이렇게 1등 해서 이번 YTN 주최 마라톤에는 모두 5천여 명이 참가해 서울 월드컵 경기장 근처를 일주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이번 주는 완연한 봄 날씨 속 한낮 고온 현상이 지속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올라서 올봄 들어 가장 따뜻하겠고요. 서울 낮 기온이 19도로 예년 기온을 7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일교차가 그만큼 크게 벌어지는 만큼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 자체는 맑게 드러나겠지만 중서부는 곳곳으로는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또 동쪽 지방과 서울 등 일부 중부 지방으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봄철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5.5도, 대구는 4.8도로 예년보다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과 창원, 부산 모두 19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안팎 크게 오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 내일과 수요일 사이 제주도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